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랑 노래만 흘러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혀 도움 안 돼. 네 맘엔 어떨까 걱정만.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Body language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girl just give me some your time. Yeah. 너를 보면 손에 땀나. Yeah. 긴장 풀게 한번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Yeah.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걱정만 이 맘을 조금 알 것 같아. 내게 좀 더 다가서 볼까 고민해 매일 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계속 네 생각이 나. 이런 내 모습이 왜 낯설까. 번역기 위에서 헤매는 네 손가락까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 Okay. Body language도 나는 괜찮아. 또 생각 안 나면 그냥 웃어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오늘 밤. Okay. 내가 나쁜 남자처럼 보여도 너를 볼 때면 맘이 열어져. I wouldn't mind if I had yours.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프리데스크 책임지고 있는 윤유정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사부레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재범의 가나다라 함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네, 이게 한번 불러보실래요? 죄송합니다. 나오자마자 네. 거의 뭐 1위를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윤 선배를 본 게 그저께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저희가 너무 시간이 빨라요. 노래를 들으면서 일주일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요. 벌써 월요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위닝 JTB님, 어마나 윤 기자 안녕하세요 반겨주셨고, 오늘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좀 당겨볼까요? 네. 윤호정 누님이다, 윤공주님 나온다, 윤호정 누님 좋아, 윤공주님 안 들려요. 완전히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효정 선배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요 오늘. 마이크를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건가? 목소리 듣고 싶으셔서. 근데 제가 원래 처음 프리데스크에 왔을 때만 해도 네네. 제가 빵꾸똥꾸로 아, 네,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공주님은 죄송해요. 터져서. 40년을 살면서 죄송해요. 네, 너무 닮았는데. 죄송해요. 짧은 닮으면서 네. 지금 네. 제가 빠르게 사운드 밸런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제 좀 잘 들리시나요? 저희 지금 사운드 방금 우리 어떠세요? 네 제작진께서 고쳐주셨는데
잘 들리는지 네, 댓글로 한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코로나 걸린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오늘 잘 들리시죠? 이제는 좀 아직도 안 들리신다고. 아 그래요? 네, 사운드 그러면은 계속 조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아, 똑같다고. 지금 제 마이크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엄주원 아나운서 마이크도 좀 잘 안 들리나요? 임시 방편으로 네, 그럴까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는데요. 네, 오늘 조금 이렇게 네, 해보도록 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같이 쓰겠습니다. 네, 이제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와중에 오늘 눈에 띈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야,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에서 1시간 만에 무려 180억 원어치가 팔린 하루 아니고요? 1시간. 한 단 시간? 계산하니까 1분에 3억 원어치씩 팔린 거예요. 1분에 3억? 네. 대박인데요. 뭐예요 대체? 뭔지 저도 궁금하시죠? 살려고. 네. 이게 어제 롯데 홈쇼핑에서 판매한 인터파크 유럽 패키지 상품입니다. 여행 상품.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홈쇼핑들이 내놓는 여행 상품마다 네. 이렇게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대요. 아, 네. 이제 보물 터지듯이 터진 그쵸. 거죠. 2년 동안 억눌렸던 그 여행 욕구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음. 지금까지 자가격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게 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도 조금 이제 풀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네. 백신 접종도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이게 상품들이 오늘 당장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안에 출발하면 그렇죠. 됩니다. 미리 요런 정해놓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정점으로 좀 이제 코로나도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아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행 욕구가 이제 참았던 게 터져서도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네, 조금 뭐 오늘도 20만 명. 일은 뭐 네네. 기대일 수도 있지만 네, 좀 있죠. 물론 뭐 20만 명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60만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어든 그렇죠. 거니까 네. 아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구나. 이제 10만, 5만, 1만 내려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고비다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그 고비가 몇 번이나 났습니까? 저도 주말 뉴스 하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를 정말 여러 번 그렇죠. 쓰면서 죄송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오니까 맞아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노력을 해야겠어요. 네, 방역수칙 이게- 더 잘 지키고 정말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기를 네. 바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아직 조금도 지직거린다는 말씀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음. 계속 좀 손을 보면서 자, 어마나 보도록 마이크 하겠습니다. 위치 네. 조정. 아, 이렇게 같이 쓰려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안 들리는 그러니까요. 걸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지금 제작진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라님께서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가고파라고 했었는데 마음 그러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뭐 네. 예. 아, 해외뿐만 아니라 지금 네. 국내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내가 네.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는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가게 되니까 저도 이 무슨 심리 가고 싶더라고요. 청개구리 심보죠. 네, 맞아요. 저도 좀 한번 가까운 데라도 가고 싶네요. 삐까번쩍님께서 언제는 500명대였는데 40만 명이 적다니 말씀 맞아요, 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100명도 나오지 않을 때도 위험하다고 사실 저희 식사도 조심하고 했었는데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둘러 인기 가보도록 코너. 하겠습니다. 네, 네.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딩딩대학의 예. 양효걸 기자 나왔습니다. 양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한번 간접적으로 또 홍보가 된 효과가 아이, 아유, 너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 관련 소식들이 마구마구 나오다 보니까 네.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경제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 소식이 제일 먼저 오고 있고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접어들었다 본격적으로. 게다가 이제 새 정부가 5월달에 출범하면서 네. 새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까? 그러면 과거의 규제나 아니면 정책들은 바뀌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직은 뭐 인수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뚜렷한 청사진이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이 관련자들 그리고 이 대선 국면에서의 당선인의 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측들이 이제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전해지는 그 금융 소식들이 네.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긴축으로 간다라는 이제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소규모 개방 경제, 이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풍에 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냐 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밀린 숙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숙제. 예, 밀린 숙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책임, 의무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저지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린 숙제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돈 풀다가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난 본래 역할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 그러니까 언제 연준 위원들이 이때쯤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찍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익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 6번 정도를 더 올려야 여기 기대치에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연준 회의가 1년에 한 8번 정도 열리거든요. 네. 2번이 벌써 갔어요. 그리고 한 번, 그 중에 한 번을 이제 올렸단 말이죠. 매번 그렇게 올리겠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이제 6번 남았는데 6번 올리면 매 회의 때마다 올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 0.25%포인트씩 올린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거를 잡는데 이제 강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한번 관련 뉴스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 0.25%로 내린 지 2년 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 6번의 회의가 더 열리는데 그때마다 매번 0.25%포인트씩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is 1.9% at the end of this year. 2달 뒤인 5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선 양적 긴축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계속 돈을 풀었는데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긴축 시기가 당겨진 건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4.3%로 올렸고 경제 성장률 전망은 2.8%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세계 증시는 일단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진 의문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 글로벌 경기가 슬로우다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사상 최고인 엄청난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유경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근데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면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은행 출입할 때 보면은 네네. 약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미국 금리 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 하는 총재나 이런 관련자들이 아니 미국 올린다고 우리가 올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거든요. 약간 화가 난 듯한. 하지만 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미국과 한국을 하나의 은행들로 좀 볼게요. 네. 만약에 돈이 있는데 예금을 맡기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금리를 이자. 보겠죠. 금리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망하진 않는지 안전성. 탄탄한지 이런 걸 네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좀 치환을 해보면 이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안전성이 높죠.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6번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는 안전하기도 한데 금리를 더 준다고 하면 사실 국제 투자자금 입장에서는 저금을 한국에 그쪽으로 하는 투자된 거군요. 돈을 빼서 미국에 이제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11번, 12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이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같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 자본 유출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금리를 미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것도 뭐 이게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한국은행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사실 두 은행을 예로 들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하룻밤 만에 뭐 갑자기 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죠. 예.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된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를 올려도 주식시장에 바로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다 알고 있었어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상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파르게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두세 차례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너무 급하게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0.5%포인트 막 이렇게 올리면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한국은행 스탠스인데 지금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 그렇죠. 남았죠. 네. 31일까지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문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뭐 한 16일에서 19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상 초유, 그러니까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하는 총재가 없이 4월달 임기 시작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부총재가 대신해서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대행 체제로 어쨌든 시스템으로 가긴 하지만 다음 달 14일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새로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선임이 돼서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찌 됐건 이게 우리 가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사실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대출 부담이 제일 크고 대출. 지금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초로 해서 사실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사실 돈을 꿔주려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바로바로 오르진 않더라도 상승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한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네.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1년에 이자 부담 증가액만 한 39조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추계도 내놓고 있습니다. 40조에 육박하네요. 네. 더 늘어나는 게 40조 원에 육박한다 정도 엄청난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증가분이 40조 원이니까 이 빚을 지고 있는 한 가구당 한 340만 원 정도 연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네네네. 따라서 이제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자 떼고 뭐 세금 떼고 뭐 그다음에 의식주는 또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죠. 전체 경제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도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예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1,000조 원, 천조. 1,000조 원 가까이 이제 늘어났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정부가 굉장히 부담 가지는 상황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빚입니다. 그래서 가계빚 1,000조 원 시대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으로 보면 한 2천만 원의 나라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빚 증가 속도도 지금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당선인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 재정 준칙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라빚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땅땅땅 박아놓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형 재정 준칙 이걸 최대한 빨리 좀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공약들을 잘 뜯어 보면요. 네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 이제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50조 원의 추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상당 부분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출을 뭐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두 정책이 재정 준칙과 50조 추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조화를 해 나갈까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빚을 좀 관리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대선 기간 중에 당선인 측은 대출 규제 좀 손 좀 보겠다 이런 네. 공약을 많이 해서 반대로 그렇죠. 오히려 대출 숨통 좀 트이는 거 아니냐 빚 얻기도 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사실 있었거든요. 기대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어떤 후보 막론하고 사실은 이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 대출 규제를 좀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풀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LTV 그러니까 이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중에 몇 %를 이제 대출해줄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DSR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 소득이 얼마인 사람이 이제 원리금 이제 이자와 뭐 대출 갚는 금액이 한 몇 % 정도 되느냐 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규제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윤 당선인 측에서 공약으로 밝힌 거는 요 LTV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이 올리기로 했죠. 그렇죠. 이제 집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네네. 이 LTV는 그대로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터져 나왔고 이 LTV를 뭐 집을 처음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원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10억 원이 넘어가면 아예 한 푼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조금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걸 밝힌 상태입니다. LTV가 그렇게 된다면 DSR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DSR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시적으로 풀겠다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SR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LTV를 푼다고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됐다. LTV 풀렸으니까 나 대출 땡겨다가 그냥 집 사고 하겠다라고 네네.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연소득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LTV를 아무리 풀어줘도 사실은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DSR은 소득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짠다고 했을 때 이 소득이 뭐 청년층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네.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현금 많은 사람들만 오히려 집 사는 것도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들은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LTV 위주로 풀리면 반쪽짜리 정책이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속보동절님. 예. 우리 소통을 하면서 이어가야겠어요. 예. 지금 양용걸 총장님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최대한 쉽게 하고 계신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이게 원래 용어들이 좀 DSR, 복잡하네. LTV 딱 그 영어만 들어도 뭔가 탁 예. 막히는 느낌이 원래 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네. 드시다 보면 예, 지금 아직 근데- 몇 번 출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만약에 집값이 1억이다. 네. 그러면 8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게 이제 LTV를 80%까지 80%까지 올려주는 거고 예. DSR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4천만 원까지를 상환시켰다면 네. 그걸 올리면은 내가 월금이랑 이자를 뭐 5, 네. 6천만 원 그러니까 대출 그렇죠.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 할 만약에 수 있는 이제 거죠.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인데 DSR 40% 적용한다고 네네. 하면은 2천만 원까지 이제 원리금, 이제 원금의 일부랑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막 카드값 다 들어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규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DSR에 걸리면 그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사실상 총량 규제라는 게 은행에 가서 내가 이게 대출을 받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연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은 게 또 있는지 없는지 막 보잖아요. 그래서 DSR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훨씬 좀 강한 규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LTV, 그러니까 집값으로 아무리 풀어줘 봤자 실제로 수혜를 잇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DSR은 사진기다, 장판TV님. 그거는 DSLR입니다. DSLR. 웃자고 하는 말씀이셨겠죠? 자, 근데 이제 물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음 물가. 달에도 뭐 계속 오를 거다. 뭐 물가, 금값, 기름값, 뭐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좀 나왔던 기사 중에 좀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전기요금 관련이었거든요. 네. 네네네. 원래는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4월, 10월 이렇게 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그 오늘 4월달 전기요금을 어떻게 올릴지 계획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됩니다. 네. 이번 달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이 4월 달에 전기요금 올리는 거 나 안 하겠다. 백지화 시키겠다 했는데 약간 그 의중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억눌러도 결국은 올해 안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 이 한국전력, 한전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한 5조 8천억 원 적자를 봤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기요금이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서민들의 이제 어떤 그 생활 비용에 직격탄을 주는 게 이제 또 전기 요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결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지금 사실 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네. 거에 힘입어서 또 세계 경제도 너무 지금 격변의 상황을 맞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전부 다 이제 저희 딩딩대학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계 경제 잘 이렇게 예. 그래서 딩딩대학에서는 이런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월급과 자산을 좀 새 나가는 돈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달라는 말씀 해주셨길래 마침 네. 예. 지금 텔레파시로 제가 받아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딩딩대학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3분이 채 안 남았네요. 퀴스트 산책 얼른 네, 시작해 빨리 볼까요? 볼까요? 네. 첫 블록은 청와대 이전 관련 기사입니다. 다들 네. 관심 많으신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렇죠. 이를 두고서 여야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전 비용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야의 셈법이 많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실이 촉박해서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내놨죠. 네. 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인데요. 사실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선인 측이 예비비 496억 원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 측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말한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쟁점들 본방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 5,762명. 아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시 기준 26만이면 내일은 또 30만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그러게요. 좀 네. 됩니다. 사실 오늘 0시 기준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20만 9,169명. 그렇죠. 어제보다 12만 명 줄였고 다시 뭐 주말 휴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요일 비교해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꽤 많이 줄어서 10만 명 정도 감소한 10만 명 수치다 정도. 이런 네. 얘기 나와서 혹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실제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들어섰는지는 주말 휴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위중증 환자 수는 유행 정점에서 2, 3주 후에 정점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예측이 2, 3주 되고 있어요. 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방에서는 중증 병상 입원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부터 달라지는 사적 모임 기준 그리고 앞서 프리디스크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외 입국자 이제
격리 자가격리 기준 면제. 네 조금 바뀌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천공항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지 현장 모습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전기료는 어떨까? 이것도 네. 좀 딩딩대학에서도 계속 방금 얘기했지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결국은 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게 결국은 또 전기 요금 오르면 생활 물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어서요. 좀 네. 우려가 되죠. 요거 이대로 괜찮은지 본방에서도 짚어봤고요. 음. 우울한 기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정말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 도쿄올림픽에서 4위에 그쳐서 메달 못 땄지만 정말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알죠. 네. 네.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우. 네, 정말 자랑스러운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본방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뭐 수고 이제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본방까지 쭉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그리고 윤여정 기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